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많이 더워졌죠. 그리고 많이 습해지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더 되는데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실내 생활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이 많이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어떠한 주변 온도라든지 실내 온도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유난히 더워지는 요즘 같은 시절이면은 특히나 더 이제 많이 처지기도 하고 이제 질환도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여름철 아이들이 반려동물들이 특별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실제 어떤 걸로 많이 내원하는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사진만 봐도 엄청 덥죠. 실제로 사람도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뭐 뉴스에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열사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응급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수액을 맞춘다든지 뭐 쓰러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이제 뉴스에 간헐적으로 뜨는데요.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밖에서 산책을 많이 했던 아이들, 아니면은 뭐 실내 차 안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이 잠깐 넣어놓고 보호자가 잠깐 어딜 갔다 왔는데 그 사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열사병 문제가 이제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열사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고온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발성으로 장기 손상이 되면서 아이들을 사망을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이제 기력이 없다든지, 어떤 아이들은 뭐 소화기 증상인 구토, 설사, 아니면 식욕부진,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와서 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까지 와 있어서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산책을 매일 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산책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배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산책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서 대소변을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너무 더운 날에도,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꼭 나가야지 대소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산책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뭐 따뜻한 봄, 가을이라든지 온도가 괜찮은 뭐 선선한 가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덥지 않은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이제 따뜻하게 입고 오랜 기간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소형견은 더 심하겠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지면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지면에 더 가깝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람이 느끼는 어떤 온도보다 더 뜨겁게 느끼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산책 후에 호흡이 빨라지거나 헥헥거리는 증상, 그리고 산책 이후에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더운 날 여름철에 밖에 나가보면은 지면열이 상당히 뜨겁죠. 맨발로 걸으라면 아마 못 걸을 수 있는 온도의 어떤 날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 반려동물들이 집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온열 질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바닥에 화상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진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어떠한 고체온증이 계속되면서 다발성 장기 손상 때문에 생기는 이제 비가역적 손상이 가장 많고,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열사병, 온열 질환에 이제 취약한 품종들이 분명히 있어요.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열에 특히 취약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두종이라고 하는 질환들, 코가 좁거나 아니면은 주둥이가 좀 눌려 있다든지
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뭐 패키니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단두종의 어떤 질환들이죠. 콧구멍이 상당히 좁고, 시쭈도 마찬가지고, 퍼그, 그 다음에 뭐 프렌치 불독도 어느 정도 호흡기가 상당히 어떠한 그 약하게 태어나는 품종이기도 하고, 송해 채널 보호자분께서 고양이 집사라고 고양이의 여름철 관리 팁 좀 알려주세요라고 써주셨는데, 고양이도 장모도 있고 단모도 있어요. 고양이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실내가, 밖에가 더우면은 실내를 시원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모든 단모든 고양이들도 많이 더워하고, 특히 고양이들은 어릴 때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증상이 없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콧구멍이 좁은 품종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고양이들은 강아지하고 다르게 판막 질환보다는 어떤 심근, 심장의 어떤 근육 문제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폐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잘 놀다가 뭐 캣타워 같은 데 잘 못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애들은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입을 잠깐 뻐끔뻐끔 숨을 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폐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실제 열사병에 취약한 품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에 넣어놓긴 했는데,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단두종에 속하게 돼 있고, 소형견들은 아무래도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강에서 인후두까지 어떠한 그 우리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에어플로우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름에도 되게 취약하고, 뚱뚱해지면 더 심해지고, 그런 증상이 이제 여름철 습한 날 저녁에 되게 심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을 선천적으로 많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품종이죠. 불독,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키우시는 포메라니언, 화이트 포메도 마찬가지고, 요크셔 테리어는 선천적으로 기관 허탈증이 심한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더운 날에 아무래도 호흡이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품종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여름에 좀 더 시원하게, 털을 좀 더 짧게, 그리고 내부 가급적이면 너무 더운 날은 산책을 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관리 요령입니다. 자, 여기서 단두종이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품종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독, 퍼그, 말티스는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이니까, 패키니스, 치와와, 시쭈 다 마찬가지고, 특히 열사병에 취약한 품종 아이들은, 이제 노령견들은 아무래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노령이 될수록 어떠한 그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만한 아이들, 또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약을 먹이는 아이들, 뭐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서 꺽꺽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제 들어 마시는 숨을 간헐적으로 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침을 간헐적으로, 목에 가시 걸리는 증상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열사병에 취약할 수 있고, 마지막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기관 협착증,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은 품종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좁아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울 때 호흡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고래밤님, 안녕하세요. 강아지들이 혀를 내밀고 헤헤거리는 것도 덥다는 신호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혀를 내밀고 숨을 쉬는 거는 어떤 더운 환경에 대한 보상적인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덥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주변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서 호흡수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헤헤거리는 것이 줄어드는지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있는 강아지들이 혀를 내밀고 헤헤거리는 경우에 일단은 일시적일 경우에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만, 그게 뭐 반나절 이상 계속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심장 청진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침을 하기 전에 호흡수나 아니면 호흡 패턴의 변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보호자가 모르고 있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증상 아니면은 폐수종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청진이라든지 엑스레이를 평가를 해가지고 질환인지 아니면은 단순 증상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송이 채널 보호자님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고양이 품종에 따라서 아이들의 여름철 관리 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니 보호자는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귓병도 그렇고 아주 힘들어요. 8살 수컷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피부병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감염성 질환을 검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곰팡이인지 세균인지, 그리고 곰팡이하고 세균이 자꾸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체질인지 알러지 패널 검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아이들의 피부병의 어떠한 그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러지 패널 검사는 요즘 동물병원에서 아주 루틴하게 사람의 피부과에서 마스트 검사라고 하잖아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가 음식에 많은지 아니면 환경에 많은지 뭐 어떤 접촉성 자극원의 알러젠에 의한 어떤 증상들이 연관성의 알러젠이 많은지를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귓병이 만성적이 있는 아이들은 음식을 고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열사병에 취약한 품종들, 국내에서 많이 키우는 품종 중에 프렌치 불독하고 보스턴 테리어는 특히나 더 이제 호흡 이슈로 많이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다른 품종보다 선천적으로 평균 수명이 좀 짧기도 해요. 보통 한 2, 3년 정도 짧아요. 아마 그게 어릴 때부터 호흡에 어떤 과부하가 계속 걸리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 평균 수명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짧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불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불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8년, 9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런 품종을 키우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 산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열사병 예방하는 방법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산책을 피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보충을 하고 나갈 때도 수분을 꼭 가지고 나가고, 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은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얼음 같은 걸 좀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이 산책하다가 핥아 먹게 한다든지 좀 마실 수 있는 수분을 보충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이제 얼음주머니 요즘에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대주면서 체온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것도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산책 시간은 평소 산책 시간에 비해서 이제 강도가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한 30분 정도 하던 아이라면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줄여서 아이들의 호흡에 부담이 안 되는 어떤 산책 패턴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털이 길면 더 더워해요,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털을 좀 짧게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름철을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강아지도 자외선이나 피부에 눈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이들도 뜨거운 햇살은 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선글라스도 많이 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모자 같은 것도 있고 요즘엔 선글라스도 있으니까 이제 눈이 특별히 또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발바닥 습진이 있는 애들, 발을 평소에 많이 핥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바닥을 산책을 오래 한 이후에는 발바닥 패드가 벗겨지거나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주 심한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발 습진이 뜨거운 거에 어떤 자극이 되게 되면은 소양감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심하게 핥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발이 퉁퉁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을 저는 아이들도 실제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산책 후에는 발 전용 약용 샴푸로 해주시고, 그다음 보습크림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상처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를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름에 수영장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공이 하나 있고 그 공을 잡기 위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뒷모습입니다. 수영 자체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강아지들은
개헤엄을 다 기본적으로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르쳐도 잘 못하는 애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당연히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영을 잘하는지 처음에는 물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주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영을 하면 안 좋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수영을 하는 아이의 물 속에서 발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뒷발 보세요. 엄청나게 세게 뒤로 차고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수영장에 다녀오고 나서 여름철에 다리를 절어서 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특히 어떤 아이들? 다리 수술을 했던 아이들, 아니면은 다리 질환이 원래 있었던 아이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노령견들, 그리고 대형견 중에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영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리를 쩔뚝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전날 수영장에서 수영한 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불안정성을 한번 경험을 했던, 불안정성이라고 하면은 뭐 탈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던 아이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가 단열이 되었었거나 아니면 십자인대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가지고 있는데 가끔 다리를 절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영 자체가 아주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십자인대가 질환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다리 쪽에, 무릎 쪽에 통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조심해서 수영을 하고 인지를 하면서 내가 무릎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조심을 해서 아주 민감하게 조심해서 이제 수영을 하지만, 얘네들은 물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할 경우에는 저렇게 강하게 뒷발로 차다가는 다리에 통증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도 근육통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증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게 외과적인 질환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다리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 불안정성이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꼭 추천하진 않고요. 수중 런닝머신, 물에서 걷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중 런닝머신은 뭐 집에서 두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물에서 바닥이 닿은 상태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그 부력을 이용해서 이제 무릎에 오히려 통증을 또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보시면은 수영의 장단점을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부력을 이용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죠. 그래서 관절의 부종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관절 부담이 감소되고, 물의 저항력으로 인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의 압력이 있죠. 그 자체가 부종이나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발차기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다리를 가진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의 장점이고, 아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에는 기왕력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받을게요. 미용실에 가면 스파를 권하는 곳이 있던 피부병 있는 아이에게 스파가 도움이 되나요? 스파 실제로 되게 많이 하시고, 대부분의 스파 제품이 피부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스파에 쓰는 어떤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용 후에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이 늘어난다면은 그 스파가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일단 해보시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샴푸나 뭐 바디워시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좋은 제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일단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아이들은 그 스파의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알러지나 아니면 눈에 충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잘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꽃길님, 우리 망고는 왼쪽 뒷다리 십자인대 파열돼서 수술했는데 안 해야겠어요. 대표적인 경우죠.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물론 수술 이후에 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 아이들도 있죠.
근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는 건 어쨌든 무릎 질환의 끝이고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영을 저는 추천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걷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이 십자인대 질환이 있었던 다리에는 반대쪽 정상 다리에 비해서 체중을 100% 싣고 걷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에 더 많이 싣고 걷지. 이게 절지만 않을 뿐이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인대 수술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수중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뭐 병원에 와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수중 치료의 장점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물에 대한 놀이의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수중 러닝머신도 괜찮아요. 다리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 소니 보호자는 답변이 됐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받을게요. 저희 집 욕셔테리아가 15살인데 오늘 포함해서 일주일 넘게 설사, 구토, 병원 처방약을 먹어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어제 2번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처방약을 먹고도 설사가 있으면 병을 채취해서 바이러스 검사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일단 나이가 15살이면은 초고령이죠. 초고령인데 일반적인 구토 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대부분 회복이 되죠. 중요한 거는 구토 설사를 하는데 컨디션이 좋고 밥도 잘 먹으면은 하루 이틀 보셔도 돼요. 하지만 15세면은 사람은 지금 이제 80세에 가까운 건데 구토 설사가 컨트롤이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단순 일반적인 구토 설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염증 수치라든지 대표적인 뭐 췌장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어떠한 그 신장 질환의 신장 수치 상승으로 인해서 2차적인 구토 설사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물론 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것도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은데 어쨌든 종양성 변화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저질환 때문에 생긴 2차적인 증상으로 설사가 구토가 생긴 건 아닌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단순 소화기 증상이면은 하루 이틀이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오동동님, 항문낭을 잘 못 짜게 해서 얼마 만에 짜줘야 되나? 항문낭은 아이들이 차는 어떤 그 빈도라든지 차는 양이 다 각각이에요. 대변을 누면서 스스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애들 안 짜도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항문낭을 안 짰을 경우에 자꾸 끌고 다닌다든지 자꾸 냄새가 나면은 목욕하는 주기,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간격에 한 번씩 짜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꽃길님, 12살 망고가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요즘 좁쌀만하게 자꾸 생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12살이고 좁쌀만한 게 이제 빨갛게 농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마귀 같은 게 생기는 건지는 정확히 이것만 봐서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농포 같은 이렇게 사람 여드름 같은 게 자꾸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은 많이 좋아질 텐데, 사마귀 같이 뭔가 이렇게 농성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사마귀 작은 것 같이 좁쌀 같은 게 없어지지 않고 여러 군데 자꾸 늘어난다면은 그거는 떼야 되거나 얼려서 소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자꾸 몸에서 여러 개가 생긴다면은 호르몬 질환이 있어가지고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지 일단은 보셔서 어떤 내분비 질환하고 관련된 피부의 패턴 변화가 관련성이 있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렌 보호자님, 비숑 귀여운 5살 아가입니다. 최근 발사탕을 너무 많이 빱니다. 발사탕과 눈물 터짐과 상관이 있을까요? 눈물이 약 먹고 괜찮아요. 또 나옵니다. 눈 주위, 입 주변이요. 알러지 검사를 해야 될까요? 보호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사탕, 비숑, 눈물 터짐, 눈 주위하고 입 주위, 전형적인 비숑의 아토피 병변 부위입니다. 비숑은 국내에서 아토피가 1등인 아이예요. 선천적으로 많고 대부분 입 주위, 발, 그 다음에 눈물 주위의 발적, 눈물로도 나타나고 이런 그 알러지 증상이거든요. 따라서
이 증상이 자꾸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소양 가려움이나 발적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액으로 하는 마스 검사, 알러지 패널 검사를 하셔가지고 아토피 진단을 받으시고 아토피 진단이 되면은 그 아토피가 이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 약이나 주사가 있습니다. 뭐 사이토포인트라든지 화이자이스 아포킬 같은 요즘에 좋은 약들이 워낙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약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비시용은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 5세 전에 진단이 다 됩니다. 그리고 노견들이 여름철 설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소형견이나 요 며칠 설사랑 토해서 살이 많이 빠져서 더 걱정입니다. 노견이라고 설사 여름철에 꼭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더우면 스트레스성으로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얘들도 일시적인 설사가 하긴 하는데 살이 많이 빠질 정도면은 나이가 든 아이라면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보시거나 혈액 검사와 복강 내 종양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병행을 하셔가지고 혈액 검사 단순으로 강아지는 피 검사에서 종양 마커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만 하는 거는 100% 확진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피 검사에서 좋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피 검사에서도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소화기 증상, 구토 설사가 있다면 꼭 영상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장기의 형태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젤 보호자님, 저는 견주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강아지 산책을 많이 시키던데 더운 날 옷을 입혀 산책할까요? 보호자는 민소매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전체 감사도 입히고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이런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그런 경우죠. 엄청 추운 날 보호자는 파카 입고 다니고 강아지는 아무것도 안 입고 나가 산책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제가 눈에 많이 띄어서 저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날 보호자는 거의 티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옷도 입히고 털도 길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운 날은 좀 더 얇게 시원하게 가야 되고 추운 날은 좀 두껍게 털도 길러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영을 추천하지 않는 아이들 정리를 해봤는데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 십자인대가 안 좋았던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령견, 슬개골 탈구 수술이나 십자인대 수술했던 아이들, 또 여기 심장병이 있었던 아이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심장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심장병하고 상관없이 호흡기 증상이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만성호흡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 기침이라든지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숨 넘어갈 것 같이 이렇게 증상이 딱 이랬습니다.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힘들어하고 호흡이 딱 걸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영할 때도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안전한 수영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얘네들도 가벼운 산책 후에 수영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웜업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보다 물을 심장에서 먼 곳부터 이게 어느 정도 보호자가 좀 적셔주고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영이 처음이라면 당연히 얕은 곳부터 조금씩 걸려보게 해서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영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아주고 알려주고 긍정학습을 통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구명조끼, 강아지 전용 구명조끼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뜨게 해줘서 아이가 물에서 본인이 뜨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학습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수영을 우리가 사람도 10분을 계속 수영을 하면은 뭐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계속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은 10분만 돼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아이들 10분은 사람의 30분 이상의 어떤 운동 시간이거든요. 나이에 따라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기왕력, 내과 질환이 있는 거에 따라 체력 소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길지 않은 시간, 우리 사람같이 생각해서 뭐 30분, 40분 수영해서 물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제가 미국 재활 전문의 병원에 갔을 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앉고 한 5분 정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5분도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5분 정도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뭐 좀 먹이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갓난아기처럼 수영을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강아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 관리를 잘 하는 데도 있지만 피부병이 있는 애들도 분명히 가요. 그래서 또 모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또 아이들은 털이 길기 때문에 바짝 말려주지 않으면은 피부병이 생기기 전 단계인 아이들이 피부병으로 진행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갔다 와서 목욕을 하고 나서는 바짝 말려주시고, 저는 수영을 하고 나서 샴푸를 기본적으로 약간 피부병 샴푸나 이런 걸 한 번 정도 씻겨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뭐 가벼운 면봉 정도로 아이들이 들어간 물을 어느 정도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물 들어가서 사람처럼 눈에 이제 충혈이 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기 때문에, 뭐 인공 눈물 같은 경우로 이제 눈에 들어가는 어떤 이물이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를 저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을 안 하던 사람이 수영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날 몸이 엄청 힘들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수영장을 가던 아이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영을 안 하다가 이제 보호자가 의욕에 넘쳐가지고 이제 수영장에 데려가서 열심히 수영을 시키죠. 이제 보호자의 만족도가 더 큰 어떤 그런 이벤트인데, 그럴 경우에 다음날 아이들도 필요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든지 온몸이 뻐근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다음날 좀 쉬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 질환인지 아닌지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날이 더우면은 우리 몸도 여러 군데서 힘들어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장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피부병, 귀병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 피부나 귀는 사람의 피부나 피부 장벽에 비해서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그 감염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 구조를 그 피부 장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발도 잦은 거고, 아이들도 또 알러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국내에 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귀병이나 피부병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항상 1등, 2등 질환이고, 발바닥 깨끗하지 않은 거를 항상 이제 쓸고 다니는 이제 그 피부의 이제 바닥에 가장 이제 지저분한 것을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발바닥 사이에는 아이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 안에 이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습해지거나 요 사이에도 털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습한 걸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차적인 피부병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보호자분들이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특히 4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예요.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름철이 더워서 와서 심장 문제로 진단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심장병이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심장병을 관리를 몇 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그 수명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앓은 상태에서 간단한 혈압약부터 관리를 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이뇨제라든지 이런 거를 안 먹여도 삶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이미 한번 왔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약을 상당히 농도가 있는 이뇨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날이 더우면은 충혈도 더 자주 생기고, 아까 같이 물이 들어간다든지 뭐 알러지 증상이 눈 주위로 생기거나 하면 눈병도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물병원에 내원 1등 케이스는 피부병.
뭐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피부병은 가장 많은 그 케이스 중에 하나고, 아토피가 있고 음식 알러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 기생충에 의한 어떤 알러지 증상도 있죠. 더울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실제로 가장 그래도 많은 게 음식 알러지인데, 음식 알러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래도 처방 사료를 먹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처방 사료 중에 알러지 사료라고 나와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그 사료를 먹으면은 알러지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알러지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단백질 그를 조금씩 잘게 잘라놔서 어떤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좀 덜 생기게, 알러지 반응을 덜 생기게 나타날 수 있는 가수분해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알러지 사료이기 때문에, 알러지 사료를 먹는다고 우리 아이가 피부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미 생긴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약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어떤 염증의 어떤 농도를 몸에서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오동동 님이 몸이 여기저기 생겨서 커지기도 하고 원인과 치료 방법. 말씀하신 게 아마 농포가 아니라 이제 사마귀 같이 딱딱하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외과적으로 뗀다든지, 요즘에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이제 크라이오세라피라고 해서 얼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린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장점은 이제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얼려서 냉동요법으로 한번 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꾸 여러 개가 생긴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호르몬 검사,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이제 고지방식을 일단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발톱을 깨물어서 뾰족하게 만드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대부분 지간 사이에 곰팡이 감염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발을 자꾸 깨물어서 발톱이 되게 불규칙하게 날카로워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서 지간 사이에 곰팡이 감염이 증상으로 나타난 건지를 감별을 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털만 심으면 일주일 정도면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봐서 물약으로만 갈지 아니면은 뭐 샴푸를 병행할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뭐 약을 좀 초기에 좀 먹여주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심장병 초기 증상은 알고 싶어요. 심장병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심장병의 초기 증상은 없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꼭 병원에 심장병이 아닐까라고 의심해서 올 수 있는 질환은 1차적인 기침이에요. 기침이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캑캑거린다든지, 자꾸 아이들이 뭔가 구역질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거나, 정말 이제 초기 증상이 아닌 중기 이후의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기침이 좀 더 심하죠. 밤부터 새벽 사이에 심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아니면은 평소에 괜찮다가 좀 뛰어다니면 기침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초기가 좀 지난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자꾸 흥분할 때마다 기도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청진하고 가슴 사진을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이 채널 보호자분은 고양이 집사님이신데, 고양이 여름철 관리 강아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강아지보다 숨기는 경향이 좀 커요. 보호자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물론 피부나 귀는 강아지하고 똑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이제 발병률이라든지 발생 빈도가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장모나 단모들에도 피부가 잘 안 보이는 품종이라서 자주 빗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주 피부 사이를 좀 들썩들썩 보고 털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든지 평소보다, 그럴 경우에는 곰팡이 감염이 몸에 있어가지고 이제 막 탈모가 진행이 되는 초기 증상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DTM 배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심장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도 증상을 막 나타내. 기침도 하고, 뭐 기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입을 벌리고 뭐 이렇게 캑캑댄다든지. 근데 고양이들은 그런 증상이 없이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병원에, 또 청진에서도 진단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강아지하고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에 입을 벌리고 숨 쉰다든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곰팡이, 아까 같이 이제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면은 이렇게 배지에 심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약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적으로 보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발바닥에 이렇게 갈라지거나 너무 더운 날, 이런 날 산책하면은 발바닥이 막 갈라지거나, 원래는 이렇게 뽀송뽀송해야 되죠, 패드가. 근데 이렇게 어떤 애들은 다 벗겨진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특히 이제 가운데 패드는 체중을 많이 실어주는 패드라서 이런 데가 상처가 나거나 이게 노출이 돼버리면은 아이들이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뭐 신발을 신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갔다 와서 꼭 보습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더운 날에 안 나가는 게 저런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집에서 이건 제가 그 여름철에 귀 청소를 보통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귀가 습해지거든요. 습해지면은 염증 분비물들이 조금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염증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귀 청소는 귀 세정제를 이렇게 붓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조물조물조물, 그냥 알아서 스스로 털게, 저 정도만 해서 쭉 그냥 깔때기처럼 귀 안에 부어서 바로 털면은 안에 귀지가 떨어지는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귀 안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귀 벽에 붙어 있던 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돼서 귀병이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애들이 이물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냥 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귀병이 심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면봉으로 한번 살짝 넣어서 뭐 분비물이 묻어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점프를 못해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수술 후 6개월이 넘었어요. 디스크 수술을 하면은 점프를 기본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제 강아지들도 허리가 어떠한 그 코어 근육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주축 힘이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해서 뒷다리를 잘 걷는다고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보통 디스크가 뭐 2개 이상을 이제 여러 수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를 이제 절제를 해서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척추의 불안정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등 근육도 약해지고, 등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나머지 사지에 대한 어떠한 힘도 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수술하고 어떤 점프력이라든지 어떠한 그 뛰어다니는 힘을 좋게 만들려면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치료도 열심히 해서 허리 주변 근육하고 엉덩이로 내려가는 근육을 많이 키워주셔야지 디스크 수술한 거에 어떤 코어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최소 1년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름철 길바닥 온도는 펄펄, 정말 뜨겁죠. 뭐 40도, 50도 이상 올라가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발바닥 패드가 벗겨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파행을 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면은 아이들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자외선은 강아지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산책하기 전에 안 검사를 한번 해두는 게 나아요. 여름철 전에. 특히 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우리 사람 병원 가면은 이렇게 목에 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대고 하는 거, 슬립 검사 같은 경우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정말 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긴 한데 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 검사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저기 수의사 선생님 눈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숙련도라든지 대부분 이제 암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거부하는 거 없이 잘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직접 슬립 검사로 진행해서 눈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안쪽 구조물인 렌즈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초자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망막까지 봐서 우리 아이의 어떠한 신경의 어떠한 그 위축 정도라든지 시력이 어느 정도 좌우 비대칭 소견이 있는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눈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깨어나라님, 강아지를 신발 신기던데 어떤가요? 추운 겨울이나 여름바닥 신발 신어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갈 거예요. 신발 신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더운 날, 너무 추운 날, 이 바닥에 대한 물리적 접촉을 으로 인해서 2차적인
패드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처럼 강아지 신발은 사이즈가 아주 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신어보고 아이들이 불편한지 편한지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관절 수술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발바닥 패드로 걷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바닥 패드가 딱 압착이 되면서 이 대퇴사두근까지 힘이 꽉 이제 중력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데, 발바닥 패드 아래 이제 신발을 신길 경우에 걸을 때마다 이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큰 신발을 신고 걷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릎의 기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통증으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행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밤에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폐수종으로 가장 많이 와요. 언제? 낮에 엄청 산책을 하고 저녁에 쓰러져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낮에 열심히 산책을 해서 하면 심장이 엄청 힘들어해요. 밤에 혈액도 끈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폐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밤에 호흡곤란, 아니면은 호흡수가 보통 뭐 잘 때 수면할 때 1분에 한 20번 아래인데 막 50번 60번 돼가지고 헤헷거리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폐출혈이나 이런 것이 오기 직전에 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 대부분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심장병을 몰랐다가 여름철에 산책을 엄청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호흡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나이가 7세 이상인 아이들은 반드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청진으로 진단이 거의 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청진을 해서 이상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 잡음이라 그러죠, 심잡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진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혈액으로 마커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마커를 하고 마커에서도 높고 심장도 사이즈가 크면은 우리 그 초음파를 봐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요런 초음파는 강아지, 고양이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심장을 이렇게 봐서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한 6개월은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점프는 못해요. 이건 아까 제가 한 것 같고, 산책 후 발바닥은 물티슈나 물로 꼭 씻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이 묻기 때문에 물티슈나 물로 씻기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잘 말려만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름철에 필요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 메일 주소로 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메일을 드릴 거고, 또 이렇게 더운 날 또 저녁 오후 되기 전에 이렇게 또 많이 질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